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본 파리 위그노의 길을 따라의 저자 진병철입니다. 오늘 위그노의 길 해설 5번째 순서로 깔뱅의 친구 니콜라 곱이 파리 대학교의 학자로 취임하면서 라틴어로 취임 연설을 한 마튜랭 수도원과 왕의 인쇄를 담당했던 로베르 에스티엔니의 인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자크 거리에서 도보로 3, 4분 이동하면 클류니 거리 7번지에 위치한 마튜랭 수도원 자리가 나오는데요. 깔뱅의 친구 니콜라 곱이 1533년 11월 1일 만성절에 파리 대학교의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라틴어로 취임 연설을 한 수도원이지요. 왼편에는 식당, 가운데 수도원 입구는 철문으로 막혀 있고 오른쪽에 안내판이 보이죠. 연설 내용에는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 즉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소르본느의 보수파 신학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리지요. 이 라틴어 연설문은 니콜라 곱이 콜레주 몽테규에서 동문수학한 장 깔뱅에게 작성을 부탁했고 소르본 당국의 체포령이 떨어지자 곱과 깔뱅 모두 파리를 떠나 피신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깔뱅이 프랑스에서 개혁사상을 전개하기 어려워지고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깔뱅은 네락으로 갔는데 이곳은 프랑스와 1세의 누이인 마르그리트 당글렘 나바르국 왕비가 자신의 궁정을 개혁사상들에게 열어둔 곳으로 프랑스 내에서 상대적으로 종교개혁사상이 보호받던 안전지대였지요. 1533년의 만선절 사건은 깔뱅이 네락 앙굴렘 보르도를 거쳐서 1534년에는 프랑스를 떠나 바젤로 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1536년에 바젤에서 첫 저서이자 신학의 기초가 되는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하지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불꽃이었다면 깔뱅의 기독교 강요는 개혁신학의 체계적 기초이지요. 다시 이 수도원의 안내판을 보면 이 수도원은 13세기에 지어져서 혁명 때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도원은 혁명 때 파괴되고 지금은 사진에서 보던 건물의 흔적만 조금 남아있지요. 왜 혁명 때 수도원이 없어졌을까요? 당시 루이 16세는 미국 독립전쟁 지원 및 방만한 지출로 인해서 국가 재정의 파탄 상태였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1789년 5월 5일 3부회의를 소집했지요.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 사회는 크게 세 신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그리고 제3신분 평민이었지요. 제1신분과 제2신분은 합해도 전체 인구의 3% 정도이지만 국가 부의 40%를 차지하고 세금은 안 내며 투표도 신분당 한 표씩 행사해서 평민 대표인 부르주아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지요. 이에 제3신분이 반발하여 국민의회 선포, 테니스 코트 서약,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하여 결국 혁명으로 이어졌지요. 제1신분인 성직자들과 그들이 소속된 수도원, 성당, 교구는 혁명의 표적이 되어 대규모 학살, 해산, 폐지, 재산 몰수가 일어났지요. 혁명 때 수도원이 없어진 이유입니다. 제3신분인 평민에는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는데요.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이 있고 도시 빈민인 노동자 계층이 있으며 도시 중산층이 있는데요. 상인, 수공업자, 전문직 등의 도시 중산층을 부르주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제3신분 전체를 부르주아라고 하진 않고요. 이 부르주아는 원래 단순히 성곽도시인 부르그에 사는 시민이란 뜻이었는데요. 앙시앙 레짐에서는 도시 중산층, 매관매직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혁명 후에는 자본가, 이권 계급을 뜻하면서 때로는 졸부, 속물로 그리고 명품을 걸치며 귀족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귀족의 아류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붙었지요. 이제 다시 3, 4분 정도 걸어서 이동하면 로베르 에스티엔느 인쇄소가 있던 장드 보베거리 16번지에 다다르는데요. 여러분 성서에서 어떤 성구를 찾고 싶은데 그 성구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적이 있으신지요? 또 단 하나의 낱말이라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성서 어구 색인을 사용해서 그 성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느 경우에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덕을 보고 있는 셈이지요. 그 사람은 우리가 성서 연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가 정확한 성서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지요. 그 사람은 바로 로베르 에스티엔느인데요. 그는 인수협자로서 1503년 프랑스 파리에서 한 인수협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때는 문예 부흥과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였지요. 에스티엔느의 혁신적인 훌륭한 솜씨와 언어학적 기량은 프랑스와 1세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지요. 에스티엔느는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의 왕실 인쇄인이 되었고 그러한 신분으로 에스티엔느는 오늘날까지 프랑스 인쇄술의 걸작품 중에 일부로 여겨진 것들을 발행하였는데요. 1539년에는 프랑스어로 인쇄된 최초의 그리고 가장 훌륭한 완역 히브리어 성서를 발행했고 1540년에는 자신의 라틴어 성서에 삽화를 끼워 넣었는데요. 하지만 에스티엔느는 중세에 흔히 하는 방식대로 성서 사건을 의례공상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증거나 성서 자체에서 발견되는 수치와 묘사에 근거한 교육적인 그림을 실었고 이 목판 인쇄물은 기하의 궤, 대제사장의 옷, 성막,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주제를 자세히 묘사하였지요. 루터 및 기타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지자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의 독서물을 규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였는데요.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리 문제에 있어서 교황 다음과는 확실한 권위는 파리 대학교의 신학자들로 이루어진 학부 소르본느였죠. 소르본느의 검열자들은 불가타 역의 본문 교정판과 자국어 번역본에 반대하였고 그런 것들은 교회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다고 간주하였는데요. 소르본 측은 한 지방 인쇄업자인 에스티엔느가 불가타 역의 남의 주석을 넣으며 불가타역 본문의 정통성에 의문을 던지고 특정 구절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그런 욕망이 신학의 영역을 침범하였다는 비난을 하였지요. 에스티엔느는 프랑스와 1세의 후원을 받아 소르본의 압력을 잘 견뎌냈으나 프랑스와 1세가 1547년 3월에 사망하였고 그와 더불어 소르본의 권세에 대항할 에스티엔느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도 사라졌지요. 에스티엔느가 발행한 거의 모든 성서 저술물은 폐기 처분되었고요. 그는 모베르 광장에서의 화형은 피했지만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서 프랑스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지요. 1550년 11월 에스티엔느는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하였고 소르본에서는 프랑스에서 불가탁 외에 어떤 성서도 발행한 것을 불법화했지요. 이제 제네바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출판할 수 있게 된 에스티엔느는 1551년에 그의 그리스어 신약을 재인쇄해서 두 개의 라틴어판 불가타역과 에라스무스의 성서를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였고 뒤이어 1553년에는 그리스어 성경의 프랑스어 번역판을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본문과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발행했는데요. 이 두 출판물에서 에스티엔느는 성서 본문에 번호를 붙여서 절로 나누는 방식, 즉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도입하였지요. 다른 사람들도 이전에 절로 나누는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하였지만 에스티엔느의 것이 널리 인정받은 방식이 되었으며 1553년에 발행한 그의 프랑스어 성서가 절로 구분해 놓은 최초의 전역 성서이지요. 1553년에는 깔뱅의 기독교 강요 라틴어판을 가라몽 서체로 발행했는데요. 이제 에스티엔느는 깔뱅과 종교개혁을 공유하는 동료가 되었지요. 자신이 개발한 미려한 서체와 정교한 인쇄술을 사용해서 깔뱅의 성경 주석서 등 많은 저서들을 출판해서 당시 종교개혁 문헌들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다음 시간에는 생자크 거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잡혀온 개신교도들이 화형을 당했던 모베르 광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